16세기 대항해 시대를 이끌었던 포르투갈. 아프리카를 돌아 아시아로 나아가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고 일본, 중국, 인도, 오스만 제국과 교역하며 닥치는 대로 돈을 긁어 모았던 유럽의 벼락부자 포르투갈. 브라질을 식민지로 만들어 제국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아프리카의 부족들에게서 노예를 사들여 아메리카에 팔아 인간 무역으로 스페인과 더불어 금은보화가 흘러넘치던 빛나는 나라. 이 화려한 나라는 어떻게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을까요?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 포르투갈 편을 후원해주시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마카롱 전문점인 또이떡이 수제 마카롱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다른 마카롱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콘스프, 월드콘, 고메앙 버터, 스모어, 커피 쿠쿠다스 등 새로운 맛과 취향의 마카롱을 합리적인 가격에 전국에 배송해드리는 또이떡이 수제 마카롱은 특별한 날, 특별한 분께 드릴 센스 있는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두껍게 들어가 있는 필링이 주는 만족스러운 식감을 사랑하는 분들과 나누세요. 또이떡이 마카롱은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며 전국 각지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전성기는 그 어떤 나라보다 눈부셨지만 그 빛은 불과 채 한 세기를 채우지 못하고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1578년 포르투갈의 세바스티앙 1세가 모로코 원정에서 사망하고 그의 삼촌인 엘리케가 후계자로 왕이 되었지만 1580년 결국 포르투갈의 왕위는 끊기게 됩니다. 이에 공석이 된 포르투갈의 왕을 뽑게 된 귀족들은 이웃나라 스페인의 왕이었던 펠리페 2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대체 왜 외국인에게 왕위를 넘겼을까요? 이유는 당시 고갈된 포르투갈의 재정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포르투갈에 재정 지원을 약속했고 이 미끼를 귀족들이 덥석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640년까지 60년 동안 같은 나라로 지냈습니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는 포르투갈의 자치를 보장해 주었지만 약속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든든한 후원을 예상했던 포르투갈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포르투갈의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신생 독립국 네덜란드였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네덜란드는 1620년대부터 우수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아시아로 진출해 포르투갈의 무역 거점들을 하나하나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로부터 포르투갈을 지켜줘야 할 스페인 왕실은 오히려 포르투갈의 뒤통수를 치고 나섰습니다. 자치권을 누리던 포르투갈을 스페인의 한 지방으로 편입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포르투갈은 반란을 일으켰고 1640년에 간신히 독립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이 내부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사이 해외 식민지의 상당수는 네덜란드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포르투갈은 꾸준히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그러던 1755년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초대형 지진이 닥쳤습니다. 리히터 규모 8.5에서 9에 달하는 대지진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급의 재앙이었습니다. 지진의 피해를 입은 지역은 리스본뿐만이 아니라 포르투갈 전체였고 전 해안 지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인구 20만의 수도 리스본에서 무려 3만에서 4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굳이 2011년 일본의 상황과 비교하자면 동일본 대지진이 수도 도쿄를 강타한 셈이었습니다. 물적 피해 역시 엄청나서 궁궐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시설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경제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 자연재앙까지 닥치자 포르투갈인들의 정신세계는 크게 황폐해졌습니다. 지진의 피해를 수습한 지 몇십 년 만에 이번에는 전쟁이 포르투갈을 덮쳤습니다. 1805년 유럽 대륙을 제패한 후 영국마저 굴복시키고자 하는 나폴레옹은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에게 영국에게 선전포고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포르투갈은 14세기 이래로 영국과 혈맹이었기에 포르투갈은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포르투갈의 행동에 분노한 나폴레옹은 군대를 보내 포르투갈을 점령하게 하니 이것이 바로 1807년의 포르투갈 침공입니다. 나폴레옹은 포르투갈 왕실을 포로로 잡아 본때를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빠른 포르투갈 여왕 마리아 1세와 그의 아들이자 섭정인 주왕 6세는 왕실 사람들을 데리고 대서양을 건너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브라질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리우데자네이루가 임시 수도가 되면서 브라질 왕실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본국을 구하기 위해 포르투갈 왕실은 혈맹인 영국에게 SOS를 쳤고, 이내 포르투갈은 원군으로 온 영국군과 포르투갈 국민들이 나폴레옹의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 싸우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이 완전히 몰락하자 포르투갈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순리대로라면 왕실이 브라질에서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마침 1816년 마리아 1세가 사망하자 새롭게 왕이 된 아들 주앙 6세에게 이 결정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리스본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브라질의 지위를 식민지에서 포르투갈의 한 지역으로 승격시키고 아예 브라질에 눌러앉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브라질 생활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국의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이것은 정신나간 생각이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브라질이 제국의 중심이 되고 포르투갈 본국이 식민지처럼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나폴레옹이 패망한 이후에도 포르투갈에 머무르게 된 영국군은 포르투갈의 내정에 간섭하고 포르투갈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포르투갈 사람들의 불만은 이윽고 본국을 비우고 브라질에서 비대면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주앙 6세에게 향했습니다. 결국 국왕을 믿지 못하는 본국 국민들은 1820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절대왕정을 폐지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주앙 6세는 1821년 리스본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라질을 떠나면서 주앙 6세는 아들인 왕자 페드로에게 섭정의 자격으로 브라질을 통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앙 6세가 브라질을 떠나자 이번에는 아들인 페드로가 아버지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페드로 왕자는 스스로 왕위에 올라 자신을 브라질 황제로 칭하고 페드로 1세가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였던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역사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식민지가 오그라든 포르투갈은 유럽의 그저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19세기 후반 포르투갈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럽의 제국주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기관총의 개발과 말라리아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유럽인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아프리카 원주민을 학살하며 모기가 득실되는 아프리카 정글 깊숙이까지 식민지를 확장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려는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미친 물결에 올라탄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에 가지고 있던 앙골라, 모잠비크, 콩고 안으로 쑥 들어가 식민지를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식민지 열풍에 동참한 포르투갈의 목표는 자신들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식민지인 아프리카 서쪽의 앙골라와 동쪽의 모잠비크를 연결하여 아프리카 남부를 장악하는 대제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포르투갈의 의도가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대영 제국의 식민지 정책과 정면 충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이집트 카이로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남북 횡단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고, 당연히 여기에는 그 길목에 놓인 짐바브웨와 잠비아 등 포르투갈이 원하던 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890년 결국 영국은 어떻게든 협상을 하려는 포르투갈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자신들이 가던 길목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하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포르투갈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포르투갈 제국의 부활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외교 군사적 패배는 포르투갈 국민들, 그 중에서도 왕정을 반대하는 공화주의자들을 자극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부터 이어져온 장기 경제 불황으로 인해 왕실에 대한 신뢰를 잃은 국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점차 공화주의자들의 편을 들기 시작했고, 포르투갈에는 경제적 침체에 더해 정치적 혼란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이 쉽게 권력을 내놓으려 하지 않자 공화주의자들은 점차 과격화되었고, 마침내 1908년 2월 1일 사냥하려 다녀오던 카를로스 1세의 마차를 습격하여 권총으로 왕을 암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왕 한 명을 암살했다고 왕실이 권력을 내놓으려 할 리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공화주의자들은 왕실을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1910년 10월 3일 군인과 선원들로 이루어진 수천의 반란군이 수도 리스본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왕실과 정부는 당연히 군대를 동원해 반란을 진압하려 했지만 오랜 기간의 경제적 침체와 왕실의 사치,
그리고 정치적 혼란에 지친 진압군은 반란군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틀 후인 10월 5일 반란군은 정부를 장악하고 혁명의 성공을 알렸습니다. 국왕 마누엘 2세는 왕위를 내어놓고 영국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포르투갈 역사에 처음으로 공화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공화정의 미래는 밝지 않았습니다. 우선 공화정 정부는 포르투갈의 고질적인 경제 불안과 증가하는 정부 부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공화정의 무능은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능한 정부를 만만하게 본 군인들은 수시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16년이라는 짧은 공화정 통치 기간에 무려 9명의 대통령과 38명의 총리들이 교체되었습니다. 게다가 급진주의자들과 좌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공화정은 가톨릭을 적폐로 규정하고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심이 깊기로 유명한 포르투갈 대중의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마침내 경제와 정치 모두에서 참담한 성적을 거둔 좌파 정부의 환멸을 느낀 국민들은 공화정에 등을 돌렸고 1926년 공화정은 군부 쿠데타로 무너지고 맙니다. 포르투갈 북부에서 리스본으로 진격한 쿠데타군이 리스본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정권을 장악한 과정을 보면 이 시기 포르투갈이 정치 경제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곧 군인 출신이 정권을 장악한 독재 권력을 표방했고 이때부터 1974년까지 오랜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재 정부의 위정자들은 경제 안정이 없이는 자신들의 정권이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좌파들이 이끌던 공화정이 무너진 원인도 결국은 경제 문제였으니까요. 자신들의 무식함을 잘 알고 있었던 군부는 민간의 경제 전문가에게 경제 문제를 일임하기로 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포르투갈 경제 재무장관직에 앉게 된 인물이 바로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였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한 학자 출신 독재자가 된 살라자르는 군부와는 1도 상관이 없는 순수 경제학자이자 대학 교수였습니다. 순수 민간인이자 학자인 그가 우파 군부 정권의 브레인이 된 것은 무엇보다 그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다는 것에 기인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무차별적으로 탄압했던 공화국 정부의 좌파들을 혐오했고 무엇보다 경제학자로서 경제 문제에 있어 공화국에 낙제점을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군부가 그에게 관료직을 제안했을 때 그는 전권을 위임받는다는 전제를 걸어 직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군부의 살라자르 기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부작용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 기간 부채와 적자에 시달리던 포르투갈은 살라자르의 부임 이후 처음으로 재정적자를 면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국가 경제 전반 역시 이전 공화국 시기에 비해 확실히 안정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살라자르는 1932년에는 총리직에 오르면서 포르투갈의 수반이 되었습니다. 살라자르는 우파 정치인으로서 무솔리니의 파시즘에 일정 부분 호감을 보이기는 했지만 병영국가를 추구하는 무솔리니의 성향에는 확실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히틀러의 나치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독일과는 엮이지 않으려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살라자르는 포르투갈이 1차 대전에 끼어들었다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겪었던 것을 명백한 정책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그는 어떻게든 포르투갈의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뛰어난 인문학자이기도 했던 그는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도 독일은 결국 영국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며 종국에는 미국이 참전해 나치가 패전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나름 양심적인 지식인이었던 살라자르는 히틀러의 인종주의와 유대인 탄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살라자르의 포르투갈은 2차 대전 기간 동안 유대인 망명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히틀러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북아프리카의 영국군을 공격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에 두려움을 느낀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와 살라자르는 한몸 한뜻이 되어 독일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살라자르의 반나치 정책은 연합국의 신뢰를 얻었고 전쟁이 끝난 후 포르투갈이 살라자르의 독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 서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살라자르는 혼란한 시기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포르투갈을 이끌었지만 어쨌든 그는 독재자였습니다.
그는 정적이었던 공화주의자들을 비밀 경찰 조직을 이용해 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포르투갈의 민주주의는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적인 좌파 성향의 공화주의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소련을 크게 경계했습니다. 소련에 대한 살라자르의 경계는 그가 스페인의 우파 독재자 프랑코는 물론 개인적으로 싫어했던 히틀러의 독일을 적극적으로 배척하지 않은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1937년 좌파 테러리스트들이 살라자르를 폭탄으로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 이후로 그는 시간이 갈수록 더 독선적으로 변해갔고 독재 권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1958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정당과 반살라자르를 내세운 우파 정적들이 연합해 그를 위협하자 그의 독재 말년 10년에 더 강력한 독재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의 식민지 문제는 살라자르와 포르투갈을 괴롭힌 또 다른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이 식민지의 독립을 인정하게 되면서 포르투갈의 아프리카 식민지들도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가 되었을 때 포르투갈은 아프리카의 본국보다 거대한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거의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살라자르는 식민지를 모두 포기하면 포르투갈이 유럽의 B급 국가로 추락할 것이라 믿고 있었고 어떻게든 식민지를 포르투갈에 동화시켜 하나의 나라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앙골라와 모잠비크에서 무장 게릴라들을 지원하고 있었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포르투갈은 본국 재정의 2배에서 3배나 되는 돈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포르투갈 내부에서도 살라자르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만 절대 권력자인 그가 살아있는 동안 포르투갈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포르투갈 국민들 입장에서는 살라자르 독재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경제가 비교적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반독재 움직임은 아주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개판이었던 공화정 시절보다는 살라자르의 독재가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1968년 79살의 고령이었던 살라자르가 목욕 중에 욕조에서 미끄러지면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곧 죽을 것이라는 의사의 예상이 빗나가면서 그는 무려 2년이나 더 생존했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면서 살라자르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났습니다. 그가 물러난 이후에도 후임자들은 살라자르의 방식을 답습해 독재 권력을 유지했지만 카리스마 가득한 리더가 사라진 독재 정권은 썩은 정치인들의 권력 노름으로 비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성장한 전후 세대 젊은이들은 독재 권력의 통제를 거부했고 1970년대부터 민주화운동 그리고 이를 고문과 탄압으로 진압하려는 독재 정권과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1974년 4월 25일 리스본에 주둔하고 있던 일군의 반란군은 군을 이동시켜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었던 정부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한 병력을 동원하는 데 실패했고 정부군은 반란군의 진격을 가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이없이 쉽게 독재 정권은 쿠데타군에게 무너졌고 민주화 세력을 지지했던 이들 혁명군은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권력을 양도했습니다. 카네이션 혁명으로 불리는 포르투갈 민주화 혁명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1976년까지 약 2년간 사회주의 성향의 젊은 혁명군 세력과 우파 성향의 군부 지도부 간의 권력 투쟁이 있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민주선거가 실시되며 포르투갈의 민주화는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포르투갈은 다시 한번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경제는 독재 정권 시절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국내가 혼란스러운 와중인 1975년에는 주요 식민지였던 앙골라와 모잠비크도 독립해 포르투갈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수세기간 유지되었던 포르투갈 제국의 종말이었습니다. 1999년에는 포르투갈의 사실상 마지막 식민지였던 마카오마저 중국에 반환되면서 500년 만에 포르투갈은 유럽의 작은 나라로 되돌아갔습니다. 카네이션 혁명 이후 포르투갈은 주로 관광에 의존하는 남부 유럽의 쇠락한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1990년대 이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공으로 오늘날에는 그 지위마저 거의 상실된 상태입니다. 한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포르투갈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걸출한 축구 스타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뛰어난 축구 감독들을 꾸준히 배출하면서 21세기의 포르투갈은 과거의 영광과 더불어 축구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과연 21세기에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포르투갈의 쇠퇴는 워낙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고 고질적인 산업 기반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 쉽게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역사와 매력적인 유산들이 가득 찬 이 나라는 그 자체로 세계사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직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그 존재를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